네, 나우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해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하고 이란 또한 핵합의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도를 올리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대화 재개 조건을 마련해보겠다라고 단언했던 날짜가 15일 바로 오늘인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있을지,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왜 이 사태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수정 작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전운이 감돈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긴장 국면을 좀 완화시켜 보겠다, 이런 중재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특사를 직접 테헤란으로 보내서 이란의 외교부를 만나서 이러저러한 우라늄 농축도를 다시 합의선 이하로 끌어내리면서 대화를 열어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노력을 기울였는데, 네. 바로 그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트위터로 더 강화된 규제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마크롱 대통령이 호언장담했던 그런 중재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한 번 더 할 텐데요. 네. 그 15일까지 이 모든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찾아보겠다 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 D-Day입니다. 15일인데요. 그렇죠. 네, 그 조건이 뭔지 혹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사실 나온 게 없는 거죠. 네. 사실은 프랑스에서 총대를 매긴 했지만 이러한 중재안이 마크롱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의견이라기보다는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이 유럽 이 3개 나라가 이란과 미국이 핵 합의를 할 때 같이 서명을 했던 당사국 중에 한 나라거든요. 나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중재를 하는 것밖에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 이 세 나라의 합의였고, 그 중에서 지금 영국은 사실 미국하고 여러 가지를 껄끄럽고 이란하고도 껄끄럽습니다. 유전선을 억류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미국 주재했던 영국 대사가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내용의 보고를 본국에 올린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미국하고 영국하고도 사이가 껄끄럽기 때문에 프랑스가 총대를 대신 매기로 한 거고, 사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미국이 처음 탈퇴를 했을 때에도 프랑스가 중재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네. 사실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또 2015년에 핵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가 전부 다 이란에 진출을 하고 투자를 하고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어갔던 것이 프랑스거든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아주 절실하게 몸을 움직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이란과 핵 합의를 맺은 그 유럽 3개국 그리고 네.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대표했다라는 단어는 좀 쓰기 그렇습니다만 유독 좀 적극적으로 프랑스가 나선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네. 미국이 잘못했지 이런 미국은 이제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고 이란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두둔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유럽의 3개국 당사자들은 경제적인 이해가 걸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안보리 이사회국이기 때문에 이란이 계속 이런 식으로 엇나가면은 자신들도 미국과 함께 제재에 가담해야만 한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때까지 투자해온 것들 그리고 수입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막혀버리니까 실질적인 경제적 이해에 있어서 커다란 타격이 있는 거죠. 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프랑스이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총대를 맨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마크롱 대통령 본인이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전면에 나섰을 때 어떤 정치적인 계산도 좀 깔려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 내에서도 이런 관련 분석들이 나온 게 있나요?
일단 뭐 예를 들면 어제요. 7월 14일이 프랑스 입장에서는 혁명 기념일이거든요. 네. 프랑스에서 제일 큰 경축일인데 그때 대통령이 군과 함께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우방들의 정상들이 같이 와서 그 자리에서 축하를 해주는데 네. 어제 메르켈이 왔었고 또 네. 영국도 영국의 국무종전실장이 메이 총리를 대신해서 와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네. 미국과 이란을 향해서 제발 아쿠아일라도 칠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달라. 네. 이게 사실상 마크롱이 했던 최후의 수단, 제스처였는데 사실 이 뉴스보다는 마크롱이 행진을 할 때 국민들이 그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국민들이 야유를 보냈다. 이 뉴스가 훨씬 더 크게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게 어쩌면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크롱이 국내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떨어지기만 했어요. 20%대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잠깐 조금 올라와서 30% 정도 이르렀는데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측근 비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네. 호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뭔가 노력을 해보려는 그런 국제적으로 외교적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이기도 했겠지만 성공했을 경우였죠. 네. 근데 뭐 작년에도 중재 노력을 했지만 허사로 돌아갔고 이것이 마크롱의 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크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들이 그렇게 모여서 야유까지 보낼 정도면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프랑스 국민들은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거네요.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도 자체가 굉장히 적게 공식적으로만 나오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절실하게 필요한 평화의 평화를 중재하는 건 중요한데, 네. 그리고 과거에 한번 시라크 대통령이 미국이 이라크를 이제 전쟁을 했을 때, 이라크를 대상으로 전쟁했을 때 유일하게 우방국가 중에서 이 전쟁엔 명분이 없다 그러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죠. 네. 그때는 그래서 미국이 프랑스를 굉장히 크게 비난하고 프렌치 프라이드 포테이토를 안 먹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프랑스가 좀 독특한 입장을 취하면서 그때는 사실 세계적으로 안전 여론을 프랑스가 이끌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뭐 그런 경험들을 마치 자기가 물려받을 것처럼 뭔가 평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이콘으로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개인적 역량도 외교적 역량도 다 부족했던 거죠, 사실은. 뭐 이외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요즘 외교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긴 합니다만 디지털 과세라는 게 최근 프랑스 상원을 통과했어요. 일단 이 디지털 그렇죠. 과세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 과세, 이게 프랑스에서는 가파세라고 부릅니다. 네. 구글과 애플과 페이스북, 그다음에 아마존, 이렇게 4대 거대한 디지털 기업들을 콕 집어서 가파, GAFA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주로 이 디지털 업계에 있는 회사들이 유럽 각국에서 장사를 정말 잘 하고 있으면서도 본사를 한 군데 뭐 아일랜드라든가 아니면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세금을 굉장히 적게 부과하는 나라에다가 본사를 두고 각국에서 벌어들인 돈, 수익을 다 그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랑스 같은 데서는 거의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면서 장사를 해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프랑스만이 아니라 유럽 거의 전역에서 한 서너 개 나라를 빼고는 전부 다 불만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 네. 세금을 안 내냐. 그래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내는 기업들에 한해서 전체 매출의 3%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고요. 이게 사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입니다. 네. 프랑스 재경부가.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국민들이야 이게 사실 한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던 거예요. 네. 그리고 프랑스만이 아니라 유럽
연합 국가들이 전부 다 사실은 서너 개 빼고는 다 합의를 한 내용인데 작년에도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철퇴를 가하는 법안을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몇몇 나라가 반대를 해서 안 된 건데 네.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찬성하는 입장인데 다만 일부 시민단체 좌파 진영에서는 반대 입장이 있었어요. 이 법안 자체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디지털 기업들이 수익도 한 곳으로 몰아서 수익을 제로로 혹은 마이너스로 만들기도 하지만 매출 자체를 한 70, 80%는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를 지금 이 방식으로 해봤자 전체 매출의 15 내지 20%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디지털 기업 실질적으로 한 30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디지털 기업 말고도 다국적 기업들은 다 같은 방식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지털 기업만 이렇게 할 게 아니다. 범위를 훨씬 넓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고 네.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프랑스에 2007년부터 상륙을 해서 장사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얘네는 근데 디지털 기업이 아니고 수익 매출도 1억 유로가 넘었거든요. 네네. 작년에. 근데 이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할 근거를 여전히 마련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부족하다. 그런 여론이 있었지만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게 어디냐. 네. 이거라도 일단 하자. 네, 탑을 뜨자. 이런 의견이 사실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거의 압도적으로 90대 10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죠. 네.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관세 보복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프랑스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너무나 당연한 이제 미국의 반응인데 네. 프랑스 쪽에서는 당연히 예측했겠죠. 재무부 장관이 의회에서 이 법안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제 보복 관세를 매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프랑스가 수출하는 두 번째 항공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네. 포도주의 제 1위 수입국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거기다 관세를 세게 때리게 되면은 네. 프랑스로 입장에서는 타격이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30개 기업만으로도 4억 유로 정도 금년부터 이제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예상이 되고 2022년 정도에 가면은 그건 정도 우리 돈으로 한 8,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네. 세수가 우리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바로 이제 프랑스가 첫삽을 뜨자마자 영국이 하겠다고 했어요. 내년부터 내년 4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했고 바로 이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래서 우리가 첫삽을 떴지만 전부 다 이 길로 갈 것이다라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네. 이런 계산이 깔려 있고 그리고 미국은 이거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이 30개 기업 중에는 프랑스 기업도 있고 독일 기업, 스페인 기업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기업들이 유달리 이런 방식으로 탈세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타겟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미국만에 대해서 이런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이제 같은 방향으로 따라갈 것이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겠다. 네, 이런 여론들이 프랑스에서도 나오고 있는 더 거군요. 이상 이걸 감내할 수 없다. 너무나 그들이 가져가는 게 탈세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목수정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